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순유입 인구의 증가 등으로 제주시는 물론 제주섬 전체가 쓰레기 대란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를 떠돌다 해안을 급습하는 해양 쓰레기는 이제 제주섬을 떠다니는 쓰레기섬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 지역의 쓰레기 증가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봅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김경학 제주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영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의 쓰레기 처리가 벌써 과부하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선 김양보 국장님, 도내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원래 지금 발생량이 지금 1,180여 톤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량이 되고 있는데 이게 1인당으로 따졌을 때는 한 1.8kg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볼 때도 1인당 한 0.96kg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증가하는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정학 의원님? 예, 우선 2010년과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면 인구가 거의 한 9만 명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제 관광객 수가 그 당시 한 75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1,65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양적 성장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에 따라서 또 이제 건축 허가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2012년도만 하더라도 한 3,000건 정도의 건축 허가가 나갔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5,000건에 육박하는 이제 건축 허가가 나가서 그러한 양적 성장의 이제 결과물로 지금과 같은 쓰레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고, 또 도정의 어떤 그런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동안 양적 성장, 인구 100만 명을 부르짖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무척이나 소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또 얼마나 어떻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강진영 박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 이제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이제 2006년 이후 어쩌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경향이 언제부터 그 급속하게 증가하게 됐냐면 2011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11년 당시에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폐기물 소각 시설인 남부 소각 시설하고 북부 소각 시설이 이제 용량을 초과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 또한 이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용량이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011년 당시에 매립 시설 같은 경우는 제주시가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한 2034년까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2011년 당시에 저희가 연구한 당시만 하더라도 그 시기가 좀 앞당겨져 가지고 한 2024년 정도까지 앞당겨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소각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증가하다 보니까 뭐 상황을 심각한 거는 다 알 수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제주시는 이 사용 기간 자체가 오버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1년도에 예상했던 2024년보다 더 앞당겨진 2019년, 뭐 얼마나 심각한지 뭐 그냥 이 얘기만 하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정도 팀장께서는 심각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얘기 드리진 않겠고요. 다만 지금 뭐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소각 쓰레기도 제대로 처리 못하게 되면서 압축 쓰레기가 하루에 50톤 이상씩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 가보시게 되면은 압축 쓰레기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앞으로 최대 7만 톤, 뭐 많게는 10만 톤까지도 쌓아놓겠다라는 것이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이제 소각 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지 벌써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뭐 매립장 소각장을 떠나서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매립장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처리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만큼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압축 쓰레기가 7만 톤에 이른다. 과연 그 이제 쓰레기 대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야 대책을 세우겠는데 우리 김경학 의원님, 쓰레기 대란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앞서 그 김양보 국장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1인당 이제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습니다. 많고 또 이제 그 자료를 보면 일반 그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의 증가량보다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인구 증가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이 너무도 이제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배출 과정에서의 문제, 특히나 이제 재활용품에 대한 그 활용률이 떨어진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활 쓰레기보다 사업장 폐기물이 더 심각하다. 강진영 박사님은 어떻게 쓰레기 대란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통 10년 주기로 합니다. 10년 주기로 하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 그런 예상은 했지만 지금처럼 심지어 이렇게 증가할 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한 거는 뭐 솔직히 저희 잘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폐기물 관리 정책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감량 정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민들에게 편하게 그러니까 서비스 정책을 우선시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현재 이제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 이제 관광객 그리고 인구 그다음에 주택 이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 발생량이 뭐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관리 정책에 있어서 감량 정책이 우선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 정책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그런 지금의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인구가 증가하고 이제 뭐 유입 인구가 많아지더라도 그리고 관광객이 많아지더라도 감량 정책이 우선시 되게 되면 1인당 발생량이 아까 1.8kg라고 했지만 1.8kg보다 다운시킬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서비스 정책이 이제 우선시 되다 보면은 거꾸로 이제 인구가 줄더라도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감량 정책이 아니라 서비스 정책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서비스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서비스 정책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폐기물을 쉽게 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네. 김정도 팀장님, 쓰레기 대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제주도가 좀 그동안 좀 무관심해 왔다라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 통계라든가 관광객 뭐 유입 통계라든가 이런 거를 연 단위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인구 증가를 보게 되면 보통 2009년 이후부터 꾸준히 1만 명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관광객도 2009년 이후로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완곡한 상승선을 그려왔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인구 증가나 관광객 증가가 거의 2009년 이후부터 계속 집중돼 왔다 이런 거는 통계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쓰레기 대란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시기가 한 2012년 말부터 거의 대중적으로 이제 쓰레기 문제다 대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까지의 시간이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그런 문제를 좀 잡아내지 못했는가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2009년 이후로 인구 증가라든가 관광객 증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저가 항공의 취향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저가 항공사가 2곳이었는데 이후로는 세 곳이 늘어나면서 총 5곳이 됐거든요. 이후로 또 취향 편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간에 제주도와 육지 간의 이제 어떤 이동의 편리성이 굉장히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진행돼 왔고 어떤 통계적인 부분에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주도가 관심 있게 지켜봤다면 관련한 계획들을 좀 더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주도가 좀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양보 국장께서는 쓰레기 대란 원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앞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땐
성장이라는 부분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응을 이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그다음 재이용, 뭐 재활용 이런 게 다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한 겁니다. 이제 그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크린하우스가 넘친다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 넘친다면은 수거 인력을 더 투입하고 차량을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구축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분리 배출이 제대로 안 된다면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교육활도 같이 전개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나중에는 소각장하고 매립장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이 발생하는 양의 쓰레기를 감당 못하는 이런 형태의 부족한 인프라 시설 이런 부분이 있고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재활용이라는 부분들 넓게는 좀 재활용 산업까지도 발전시키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틀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이 기본적으로 이제 시적절한 어떤 그런 대응이 좀 모자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사실 저희도 매립장 관련이나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도 2011년에 계획을 잡고 해왔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이야 이제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물론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좀 더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이면서 어떤 부분들은 좀 사실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기라는 부분들은 어차피 이미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매립장하고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는 최대한 빨리 이제 준공하는 부분들이 약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동할 수 있는 틀이 될 거 아니냐는 차원으로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쓰레기 증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쓰레기를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그 처리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진영 박사님, 도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뭐 크게 이제 매립, 소각 그리고 재활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김양국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 해 이제 하루에 1,180톤 그 정도가 이제 발생하는데, 예전에는 그나마 이제 좀 안 좋았다는 게 재활용률이 한 51%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서 한 56%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소각률이 한 25% 정도 되고, 그다음 그 매립률이 2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각률이 한 18% 정도. 근데 이제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매립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이 한 18% 정도 되고 이제 소각률이 한 25%. 그러니까 약간 우리 제주도하고 전국 평균하고 했을 때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소각 시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매립의 의존력이 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대부분의 쓰레기가 매립에 의해서 재활용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퍼센티지로 봤을 때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은 매립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우리 문제점이 당연히 이제 많죠. 이게 물론 이제 소각량을 높이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소각 시설의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은 소각해야 될 쓰레기를 많은데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해서 이제 처리를 못 하고 있고, 또 지금 보통 소각률이 시설 기준에 비해서 한 7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립을 하게 되고 그 매립장이 지금 다 포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본계 매립장 같은 경우도 사용 기한을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부 연장을 했고, 또 지금 이제 동복에 이제 자원순환센터가 이제 조성이 되면 그나마 좀 나아질 걸로 보이는데, 아까 그 강진영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각률을 높여야 되겠다. 또 이제 도의 정책도 100% 이제 소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김정도 팀장님, 이 매립, 소각보다는 매립에 치중하는 것 어떤 문제점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뭐 매립이나 소각이나 굉장히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근데 어쨌든 제주도가 지금 매립이 굉장히 많아진 이유는 뭐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소각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해야 될 쓰레기들이 매립장으로 오게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됐을 때 안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매립 성상 자체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혼합 쓰레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메탄가스 발생률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침출수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매립 종료 후에도 안정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요. 또 이렇게 또 쓰레기가 또 매립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족이 포화돼 버리면 결과적으로 또 이제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물론 동목리에 이제 건설할 겁니다만은 동목리도 혹시 또 족이 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새로운 이제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도가 어쨌든 섬이라는 특성이 있고 제한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어쨌든 간에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설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발생되는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갈등 비용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립은 당연히 적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왕 가는 거면 소각도 굉장히 좀 적게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주도는 총 그 9곳의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있습니다. 이 가운데 5곳이 이제 2년 아니면은 가득 찰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김양부 국장님? 예, 그 우선 아까 그 저희가 근본적으로 아까 매립보다는 소각 지향의 정책으로 이제 흐름은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과거에 그냥 그대로 매립됐었지만 분리해 가지고 자원화시키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불련성 이외에는 가연성은 이 소각장으로 가가지고 소각하는 부분들, 이런 식 흐름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각 시설이 좀 노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불가피한 이제 매립이 이루어질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미래 이제 당연히 이제 2018년도 자원순환법도 하게 되면은 이제 직매립이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이제 그 소각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 도 정책도 지금 하고 있다는 우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매립장이 다행히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 봉개하고 색달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만적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는 그 매립장을 한 2년 정도 더 할 수 있게끔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2018년 5월달에 이제 동북에 자원순환센터가 조성되게 되면은 그 기간 안에 자연스럽게 지금 옮기게 되면은 뭐 그 과정 속에서 최대한 기존에 있는 재활용을 정책을 늘리고 하면서 하면은 문제는 없지 않나 하고 지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에 있는 포화 상태의 매립장을 이제 더 증설한다는 얘기인데 용량을 늘리거나 뭐 새로운 곳을 물색하거나 이런 것들을 결국은 신규 매립장 시설 정책이죠, 조성 정책이죠. 과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김정도 팀장님 이 신규 매립장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뭐 신규 매립장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지금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뭐 제주시 포화돼 있고 그리고 서귀포시도 1, 2년 안에 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립장은 불가결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렇게 신규 매립장으로 가더라도 현재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제 뭐 소각 관련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 특히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전국 대비로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매립장만 만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고 난 후에야 매립장도 정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한 이후에 매립장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매립장 포화가 조기에 오고 그 조기에 온 만큼 또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신규 매립장 조성은 뭐 김정도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긴 합니다. 네,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이제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폐기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이 감량 정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활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처리를 하거나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이제 소각하고 매립이 있다면 소각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제 처리되지 않은 게 매립됐을 때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위생 처리 시설을 위생 매립 시설을 해서 이제 지하수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혹시 이제 많이 하더라도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각을 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매립을 시켜야 되고요. 또한 그 부지 자체 면적 자체가 매립 시설하고 소각 시설의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만일에 매립 시설 위주로 간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훼손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소각 위주로 이제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전체적으로 소각 처리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 지금 동북의 이제 소각장 규모가 이제 500톤 규모입니다. 근데 시설이 노후화되면 한 70% 정도 처리를 못 한다고 보면 35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소각하고 매립하는 쓰레기 양만도 한 52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쓰레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 남부 소각장을 이제 시설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것이 지금 현재 500톤 수준의 소각 시설을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계속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이제 미래의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시설 용량도 우리가 증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양구 국장님, 이 소각 시설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결국은 소각 시설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 매립 시설 하는데 한 600억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소각 시설은 1,4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김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00톤 하는 부분들로 지금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그 KDI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500톤이 적정하다 했는데, 지금 2, 3년 사이에 그 쓰레기 발생량 추이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저희도 지금 행정 내부적으로 좀 상당히 이런 부분에 고민하고 있고, 전문 기관에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소각 향후에 소각 정책으로 가는데 이제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구축을 완벽히 할 계획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강진영 박사가 말씀하셨지만 이 쓰레기 정책 중 가장 힘든 정책이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감량화 정책입니다. 이 감량 정책이라는 게 쉽게 정착이 안 되고 의식과도 관련된 부분이고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한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의 계획을 잡으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저희가 해 나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신규 매립장을 조성한다거나 매립장 시설을 늘린다고 할 경우에 본계 지역 매립장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우리 강진영 박사님, 지역 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환경부에서도 그 전부터 많은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광역화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제주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에 그런 매립 시설을 갖다 놓게 되면 이쪽 지역은 소각 시설을 이제 해서 두 군데에서 같이 처리해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같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무턱대고 이제 기존에 이제 설치해 놓고 피해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 이제 그 지역에 나눠주고 혜택을 줌으로써 이제 그러한 걸 좀 이해하고 같이 이제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 시민단체 입장에서 우리 김정도 팀장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주민 건강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물론 기준치 이하의 배출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해 물질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까지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시일에 막 쫓겨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좀 갈등이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계획을 갖고 충분한 고민을 갖고 대응을 해줘야 갈등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갈등 해결이라든가 관리가 좀 잘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경학 의원님은 이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본계 매립장도 가서 거기 이제 지역분들하고도 이제 현장도 보고 대화도 해봤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행정의 그 신뢰성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지역 주민하고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김정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환경 유해적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가고 그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시설에 오는 것들을 이제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침출수 문제도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동북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의 한 그 행정의 약속은 반드시 또 지켜져야 되겠고 아까 강진영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순기능적 요인들을 얼마나 이제 극대화시켜 주느냐도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쓰레기 이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으로 벤치마킹 해온 우리 클린하우스가 이제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넘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분리 배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민원의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든지 김정도 팀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클린하우스 문제 중에 이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많이 배출돼 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재활용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린하우스 현재 그 체제 자체가. 아시다시피 종량제 봉투는 이미 거의 정착화됐다고 보여지는 거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한 통에 모아서 배출하는 시스템을 거의 10년 동안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실상 여기 벌어지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복합 쓰레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상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도 한꺼번에 배출되는 형태로 일종의 투기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재활용 수거함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고 매립이 되거나 아니면 소각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재활용률이 저하되는 부분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은 사실 많이 있어 왔거든요. 강력 클린하우스로 가자든가 아니면 재활용만 분리해서 재활용 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얘기는 돼 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아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클린하우스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나 아니면 이제 행정에서 굉장히 좀 무관심해 왔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돼 왔지 않나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영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클린하우스 문제점. 환경공학 측면은 아니면 이제 폐기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그 클린하우스라는 그런 수거 시스템, 배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폐기물 관리 부분에서는 거점 수거 방식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이제 폐기물 이제 관리 정책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을 보게 되면 수거 운송 비용이 약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거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노선도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거점 수거 방식이고 클린하우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제가 보는 거는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 그 이면의 원인을 보자면 아까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너무 편하게 배출했다. 근데 그 정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규제를 한다든가라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 수거해줘라. 이런 형태의 서비스 정책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현재의 이런 클린하우스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현재 사태에 봤을 때 클린하우스라는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정책을 어떻게 바꿔가서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감량화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지도 단속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학 의원께서는 우선 문제점만 클린하우스 문제점만 좀 얘기해 주세요. 문제점은 저는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클린하우스가 과거에 이제 도입 취지에 벗어나서 무단 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제 전락하고 있다. 과거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인구가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기 이전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클린하우스가 그 주변에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쌓여가고 또 처리가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또 이제 거기를 이동하는 사람들까지도 도덕적 해이에 빠져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이 깨진 유리창이 법칙이 발동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면적인 어떤 고민과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구 국장께서는 이 클린하우스의 문제점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클린하우스라는 부분들을 관련해 좀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이 편한 게 아니라 과거에 문제만 배출해서는 자기 집 앞에 또는 전봇대 옆에 자기 공터에 버렸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는 뭐 고양이든 뭐든 쓰레기 더미가 항상 보고 이제 모든 게 일상사건이 시작되는 이런 형태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 100m 한 200m를 갖다 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변한 거거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종려제 봉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거점 수거하는 방식은 저희 이제 제주도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그 정책을 이해하고 그 200m를 들고 가는 그런 수고를 이제 해줬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미아원들 일일이 집 앞 골목길 모든 걸 다 했다는 부분들이 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차원이 다른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라는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최근 2, 3년 사이에 쓰레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가 개별적으로 용량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오버함으로써 오버할 때는 저희 행정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2번을 수거하든지 이 클린하우스를 깨끗하지 못하면 한 번 더 이제 청소해 주든지 이런 게 할 때는 기본적으로 청소 차량이라든지 미화원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응이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운영이라는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흡했던 부분들이지 시스템이라는 어떤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클린하우스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 것인지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도 팀장님, 운영 개선책이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현재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고 그거를 일률적으로 뭔가 다시 개선해서 뭔가 해내는 것은 다소의 시간이라든가 재정적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까지 꾸준히 얘기해 왔던 부분이 뭐 광역 클린하우스 형태로 가자. 왜냐하면 이제는 뭐 200m를 걸어서 간다기보다는 다 차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때문에 뭐 물론 없는 분들은 뭐 가기도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뭐 200m 안에 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사실 가까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m, 50m 안에 뭐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작업들을 통해서 거기에 뭐 인력을 제대로 배치해서 뭐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게 만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광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시행해보겠다 제주시에서도 뭐 서귀포시에서도 좀 해볼 생각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좀 더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될 수 있는 부분, 재활용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이번에 요일 배출제가 나오면서 좀 개선이 될 여지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 많은 그 클린하우스를 다 관리 감독하고 거기서 재활용을 다 단속할 수 있을까, 계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재활용 관련해서는 좀 다른 형태, 뭐 재활용 센터라든가 이런 형태를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모아내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떤가라는 정도의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정도 팀장님, 우리 클린하우스 운영 개선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기 좀 전에 이제 그런 뭐 광역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클린하우스 형태에서 광역화로 된다고 해가지고 개선된다고 보장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더욱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그 폐기물을 버린다, 아니면은 이제 그 수거함에 넣는다는 그 자체가 더더욱이 이제 그게 쌓였을 때 더 버리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그 김양국 국장님 얘기하시는 부분도 그 클린하우스가 더러워지고 그다음에 차고 했을 때 더러워지면 청소해주고 그다음에 차면은 하루에 2번 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수거해가고 하는 부분들이 서비스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 차면 버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제 갔을 때 이제 거기 수거함이 꽉 차면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버리고 가니까 지금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도 단속도 해야 되고 그렇게 못하게끔 하는 지침이든 제도든 이런 시스템에 가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시스템을
아니면 광역 클린하우스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은 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네, 우리 강경학 의원께서는 이 클린하우스 운영 개선책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그 강진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일단 배출이 좀 어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도에서 준비하는 것들도 이제 요일별 배출제 또 배출 시간을 또 이제 특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도시 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또 문제점대로 하고 그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 자체를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문전 처리 방식이 유효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도 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이나 요일에 쓰레기를 내치면 이제 수거해가는 방식. 또 지금 요일별 배출제도 집안에 쓰레기가 뭐 하루 이틀 있다고 그래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차면은 더 이상 배출이 어렵게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게 무단 투기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확실히 이제 물을 수 있는 그런 또 제도 보완도 또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를 들고 거기까지 가서 버린다는 게 이게 참 난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급하게 지금 위기라 그래서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하고 추진을 할 것이 아니고 그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주시가 이 클린하우스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요일별 배출 그리고 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우리 김양보 국장님 자세하게 이 계획이 어떤 것인지부터 우선 설명해 주시죠. 어차피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청소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쓰레기 정책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는 두 가지 정책을 위해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지금 시간제 배출하고 요일제 배출을 하는 큰 취지는 이 쓰레기 딱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클린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 시간제를 하는 이유는 아마 어려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출근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녁 시간대 배출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침 시간대 배출하고 이제 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저녁 시간대 이제 하루 자기가 이제 일을 뭐 보게 되면은 또 못 배출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강진영 박사님 말씀드린 쓰레기 처리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재활용을 늘리려면은 불편함이 이제 될수록 이제 그게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6시에서 12시 사이를 저희가 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클린하우스 지킴이를 통해 가지고 대면 1대1 대면 수거를 하면서 교육과 홍보와 여러 가지 방향이 돼 가지고 제대로 지금도 이제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불법 투기를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이 재활용품을 끄집어내는 그러면서 이제 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정책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와 연계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 가격도 40% 올리고 있는 부분들도 이 쓰레기를 하나 줄이면서 이게 재활용품을 밖으로 꺼내는 역할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 6시부터 12시 사이에 시간제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일제 배출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뭐 페트병, 뭐 플라스틱, 뭐 병류 이런 부분들을 종류별로 따라 가지고 배출할 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좀 화면을 좀 보시면 요일별 해가지고 할 때는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류 그리고 화요일 날은 종이류, 수요일 날은 캔 고철류, 이제 목요일 날은 스티로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배출별로 하게 되면은 시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이제 집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 24시간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그 영업장 같은 경우는 좀 불편이 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출했을 경우에는 클린하우스에서 이제 수거 운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품목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선별제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아까 시간제 배출과 병행하게 되면 충분히
이 정책될 수 있다 보고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거쳐 가지고 그 이제 교육과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뭐 조례에 근거한 이제 과태료 부과 이제 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 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일별 배출이 어떤 특정 블록 단위로 해서 쓰레기를 블록 단위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 품목별로 요일별로 배출을 한다는 것이군요. 네. 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일별 배출 시간대별 시간 배출 시간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이런 것들이 물론 기대 효과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강경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제 의혹은 좋은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벌써 이제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선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대형 버스에 한두 사람만 태워가지고 다니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자 노선을 감수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품목별로 이제 발생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러한 유형별 배출수에 맞는 청소 차량이 배치가 안 되면 큰 차량에 피트병 몇 개 싣고 돌아다녀야 되는 또 이러한 이제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또한 이제 시간제 배출도 그렇습니다. 이게 6시부터 12시까지 특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시간대에 노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6시에서 12시가 맞는 거냐, 5시부터 12시가 맞는 거냐. 이러한 것들은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정말 수요를 예측해서 그거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지. 지금 벌써 제주시는 이 요일별 배출제를 12월 달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 정책 혼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가 개입을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잠정 이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진짜 좀 면밀한 좀 분석을 통한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배출 시간을 자정부터 아침 6시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오후 6시부터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로 이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도 팀장님, 이 요일별 배출 시간별 문제점, 기대 효과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요일제 배출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재활용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어쨌든 한 통에 다 몰아버리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재활용도 힘들고 사실상 재활용되는 품목들도 섞이면서 깨지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드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클린하우스가 산존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텐데 그만한 인력과 어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가 일단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교육과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제대로 안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이고 어떻게 이분들을 뭐 그렇게 버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일제 배출제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이고 어떻게 페널티를 줄 것이고 어떻게 홍보 교육을 맞춰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민원의 행정이 좀 시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진영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 일단은 이러한 제도 자체가 정착되면 되게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량 정책 중에 하나이고 재활용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런 부분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6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게 된다면 그 기간에 버리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새벽 2시까지 일하는 그런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끝나야 배출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못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무단 배출이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지도 단속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클린하우스마다 이제 노인 일자리 형태로 해서 그 우리 주변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지도를 해주는 건 되게 좋은데 12시까지 과연 정말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12시 지나면 그걸 누가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게 행정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고 그 행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당면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정책, 새로운 시도는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쓰레기 처리 정책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롭게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지난 2012년인가요? 제주도는 2020 쓰레기 제로 화섬을 선언한 바 있죠. 네, 이 정책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어차피 아마 영원히 유의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부분들인데 어차피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쓸데없는 자원은 없고 다 유용한 자원으로 지금 다 나갈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활용, 재이용, 부득이하게 소각할 때는 저희도 동봉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연 100억 이상의 소각열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전기를 판매하는 시대를 갖출 겁니다. 그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소각하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시도로 소각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립 같은 건 최소화, 그 직매립은 원천적으로 금지. 왜냐하면 소각하고 난 다음에 비산재나 바닥재를 매립하는 공간으로서 매립장이 유효한 거지 그냥 쓰레기를 가서 매립하는 공간은 아니다.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도 2020년 이제 쓰레기 제로와 섬 가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저희 목표를 갖고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단순한 매립이라든가 이런 소각보다는 폐기물의 자원화,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낮다고 하죠.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무엇인지 이제 김정도 팀장님부터 우선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뭐 재활용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버리는 방법이 세분화돼야 되는 것이고 배출할 때 한꺼번에 배출하는 게 아니라 나눠져서 배출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요일제 배출이 시작되면 그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시설인데 현재 제주도의 재활용 관련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시설적으로도 그렇고 용량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시설이 굉장히 현대화되고 용량에 대한 부분도 이게 채워져야만이 재활용될 수 있는 품목들도 늘어나고 그만큼 많은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 것이 제주도의 현실이고 육지부 같은 경우에도 쭉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현대화 시설들 쭉 보게 되면 대부분 원재료화까지 가능한 시설까지 다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재사용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병들을 제외하고 잡병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병들의 색깔별로 다 파쇄해서 이렇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색깔별로 이제 플라스틱을 다 잘게 쪼개서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캔 같은 고철류와 다 이제 뭐 압착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수준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시설을 갖춰야만이 좀 되겠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뭐 좀 쌓아두는 것도 좀 용이합니다. 어쨌든 이게 외부로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양이 안 되면 또 이제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갖춰 놓으면 쌓아두기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서 현대화하는 작업 그리고 용량을 늘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진영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재활용률이 떨어진다, 낮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리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물리적인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뭐 의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지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 도서 지역은 어디나 다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본섬과 아니면 그 도시 지역과의 이제 거리 차이 그리고 이동 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물류비가 추가적으로 더 들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도서 지역하고 본섬에 있는 도시하고 똑같은 이제 국가의 정책을 하게 된다면 저희 제주도는 재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국가에 물류비를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야 재활용률이 올라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전욱 팀장님도 얘기했다시피 물리적인 측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폐기물이 발생하더라도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기초 시설이 없으면 이 부분이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또한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재활용 관련한 환경 산업체가 육성이 안 돼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재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환경 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폐기물의 가치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폐기물을 이제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환경 산업체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환경 의식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높여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경학 의원께서는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하고 그 높일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국적으로 이제 한 59% 정도 이제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가 이제 56%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가 전국보다는 처진 건 맞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56%도 아주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주변에 보면은 이제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너무나도 쉽게 이제 목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배경에는 아까 강진영 박사께서 말씀하신 지리적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근래의 어떤 그 유가 하락을 또 하나의 또 주요 요인으로 이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이죠. 그 원자재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보단 그러다 보니까 그 재활용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쓰레기 전체 총량 또 처리 비용에 대한 총량을 생각을 해서 또 그와 덧붙여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장려금 지급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또 이제 대안을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김 국장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 재활용품은 저희가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해가지고 배출되는 품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재활용품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양의 이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상상 이상으로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거나 어떤 틀을 잡기 위한 구조가 제주도라는 어떤 섬 특성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 과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재활용 산업이 형성되거나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종이래 같은 부분도 저희 제주도에는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종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겨울 때는 우리가 뭐 밀감류를 이제 수출하기 위해 박스 판매하기 위한 많은 수요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울 때는 뭐 킬로그램당 100원 해가지고 좀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름 때는 수요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또 내려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재활용률이 또 현저히 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수요처와 재활용 산업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과정 속에서 아까처럼 장려금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도 지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어쨌거나 재활용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제주도는 이제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쓰레기 배출 방법을 이제 벤치마킹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제주만이 갖는 특유한 쓰레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김경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어떤 시민의식의 어떤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도민 여러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게 하는 어떤 행정의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정책들이 또 수반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도 이제 범시민 백인위원회입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또 읍면별로 또 다각적인 어떤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체적인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의 양적 유지의 성장 정책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쓰레기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 또 관광객 정책 이런 것들이 서로가 한데 총량 관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강진영 박사님,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독일이나 이제 일본 이런 그런 배출 시스템을 이제 참고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제주도에 이 여건을 고려한 배출 이제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처리하는 게 뭐 캔이라든가 그리고 병 이런 형태이긴 하지만 이거를 과연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의 업체들이 할 것인가라는 걸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소규모에다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육지부로 운송을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분화해서 배출하더라도 분리 배출 결국 하더라도 그걸 아무리 저장을 하더라도 수요처를 만들지 못하고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폐기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분리 배출에 대한 거는 이제 참 선진국의 이제 배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 이면에 환경산업체를 먼저 육성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김경학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이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장려금도 필요하고요. 대신에 그 전에 저는 하나 더 이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폐기물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 근데 폐기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가연성 폐기물만 이제 종량제 봉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재활용품도 이제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면서 이제 그 가치를 상승시켜서 환경산업체까지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주를 쓰레기 제로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이제 우리 김정도 팀장님부터 1분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쓰레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쓰레기 감량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포장재에 대해서 간소화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당연히 중요한데 어쨌든 쓰레기 재활용의 가장 큰 측면은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쪽이 더 중요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각과 매립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조로 진행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행정에도 많은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황진영 박사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기회를 닥쳤을 때 어쩌면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선진화된 환경 의식을 이제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선진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향후 이제 이러한 이제 선진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선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학 의원님. 예. 지금 시민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관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가 되어 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행정에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이제 도민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 되겠다.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행정의 노력을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 행정이 일단 우선적으로 변하고 변한다는 의미는 수두로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저해량을 늘릴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훈령이든 뭐 규정을 만들어가면 해나갈 거고 특히 이제 이번 어떤 쓰레기 관련해 많은 우려를 극복해가지고 미래에 저희가 과거에도 쓰레기 정책을 보기 위해서 육지든 외국에서 왔듯이 다시금 이제 그렇게 외부에서 제주 쓰레기 정책을 보기 위해서 견학을 올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전 세계 해양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에 맞먹는 2,600제곱킬로미터의 쓰레기 더미가 7곳이나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들 쓰레기의 80%가 우리 일상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고 또 산업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처리 대책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제때 우리가 이러한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것은 제주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쓰레기 처리 대책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쓰레기 배출 요인을 최대한 감축해서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밤늦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